20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회사를 맡은 김수종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여러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맡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좀 몇 개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개정사항들이 있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에 띄게 보시는 것들이 4번 하나, 그 다음에 5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요즘에 근로장려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번하고 7번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8번, 9번도 계속 그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다음 10번 얘는 뭐 적용 시한 끝나갈 때쯤에 한 번씩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 할 때마다 이번에도 연장될까 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이번에도 연장됐습니다. 여기 좀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내용들 좀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만한 것들은 아닌데 여기 18번 정도도 한번 좀 그다음 16번 얘도 좀 한번 우리가 관심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세법 내용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정리 좀 해봤고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익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확대, 그 다음 적용 기한의 연장인데 특별한 내용이 있기라기보다는 연장됐던 것들 그것 좀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 지금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보통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이거 행사해가지고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받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대상에 있어서 이게 좀 확장이 됐다,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 금액에 있어서도 2천만 원에서 좀 더 크게 써줬고 적용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조심하셔야 될 게요. 조세특례제한법 가장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잘 다뤄줘야 되는 것들이 적용 시한, 언제부터 한다, 언제까지 한다. 이게 다른 세법들하고 다르게 적용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존 게 아니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거하고 계속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것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 요즘에 좀 핵심 인력들 뭐 유출도 있고 하니까는 다시 좀 우리나라를 복귀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줘야겠죠. 그래갖고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거고 보시면은 내국인 우수 인력을 했고 대상이 조금 우리가 세부 요건들까지 본다 그러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이기 때문에요. 이쪽 분야가 아니면 일단 걸러지는 거죠. 그 다음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요건이 뭐 조금 저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녹록치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취업 환경과 경영 지배 관계 등 있는 경우 특히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주명부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5년간 50% 감면.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좀 더 가서 보시면은 취업 요건 다음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다음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이쪽에 가 있다든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이 가 있고요. 자, 요거 조금 조심하실까요?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 되어 있다는 거고 적용 시기도 조심하셔야겠죠.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된다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조특법 적용하실 때는 적용 시한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내일 채용 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자, 요게 조금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굉장히 좀 좋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개정 전거 본다 그러면은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해 준다고 돼 있었고 요건 같은 거 돼 있었고요. 납입 기간 여기 딱 보면은 5년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근로자 이쪽하고 좀 연계를 시켜주면서 확대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해준다. 그다음 조심하셔야 될 거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해가지고 공제 만기 2, 3년 지나고 나서 연동을 시켜줘가지고 합산 5년 이상이니까 저 요건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충족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법령 개정된 거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면 대상자는 변동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변동된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감면 요건들에서 약간 좀 우리한테 더 좋게 만들어준 것들 뿐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면율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갖고 계신 거 제가 봤는데 중소기업 근로자하고 중견기업 근로자가 감면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대개의 경우 중견기업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50% 감면을 기본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법에서는 분명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적용 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것부터 그 다음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내일 채용 공제 좀 연계자 지원 등 살펴봤고요.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감면 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 단절 여성 요건 여기 강화됐다라는 거 돼 있죠? 아니, 강화가 아니라 완화죠, 완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바뀐 게 크게 차이는 없고 좀 이제 요건을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 완화시켜줬다라는 거죠. 퇴직 전 1년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건 변화는 없고, 자, 여기 그 퇴직 사유들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결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자녀 교육 이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임신, 출산, 육아까지만 허용을 했지만, 이젠 여기도 좀 더 확대를 해줬다라는 것. 그 다음, 가장 환영할 만한 거는 동일 기업에 가야지만, 퇴사했던 회사 그대로 가야 됐지만, 이제는 그 회사가 아닌 동종 업종으로만 취직을 하면 된다. 그 다음 기간도 퇴직 후 3년에서 10년이 아닌 3년에서 15년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 개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바뀐 건 아닌데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요건이 완화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서 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감면율에 있어서는 70이냐 90이냐 그 다음에 감면기한이 3년이냐 5년이냐 이건 변함없고요. 적용기한도 뭐 연장된 거는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적용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적용 시기를 놓고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2019년도 거에다 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요즘에 우리가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걱정되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하고 뭐 노년층 소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후 설계라든가 이런 어려움들 얘기 많이 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으로 해가지고 연금 같은 거 더 붙는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라고 공제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됐어요. 15%냐 12%냐 뭐 공제율하고 금액적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과표 구간, 소득금액 구간별로 또는 총급여 구간별로 나와 있는데 400만 원을 6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유분 납부한 것까지 하면 700이었던 게 그게 이제 900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전체가 다 늘어난 게 아니라 소득금액 구간 또는 총급여 구간이 4천만 원 이하일 구간, 1억 이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 1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것. 그다음 조심하셔야 될 게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금액적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됐다라는 것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 제외 대상에서 얘들을 조금 우리가 좀 요번에 새롭게 넣어준 것들이 있죠. 여러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된다 그러면은 좀 거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신설된 게 적용 제외 대상을 넣어줬는데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천 초과자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간다. 이 두 분의 여기에 해당되면은 요거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적용기한은 무한정 계속해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해주고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니까 따지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뭐 적용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 확대였다라는 것. 그다음 우리 요즘에 좀 여기 많죠. 근로장려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직계 존속 부양 가구에 대한 확대입니다. 축소가 아니라 확대고요. 자, 여기 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라고도 하잖아요. 자,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자동이라고 해가지고 1900, 300만 원 미만 어쩌고 저쩌고 한부모 가구, 그 다음에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까지만 했었는데, 자, 여기가 조금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했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를 표현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과 부모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부모님은 진짜 내 바로 위에 측은친이지만 직계 존속하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범위가 확대된 거 보면 여기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당연히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들어가고 직계 존속에 배우자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범위 확대되는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용 시기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가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호벌이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줬다. 자, 그 다음 또 보면요. 최소 지급액, 지금은 3만 원이었는데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려줬죠.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배율로 따지면 올라갔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된다라는 거고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니까 적용 대상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자, 여기가 조금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음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도와주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확실한 도움이 돼주고 도움이 없어도 될 분들한테까지는 좀 안 가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부양자는 요건이 현행 기준 놓고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는 같아요. 근데 인정 요건을 좀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별도 가구로 인정이 되면 부양자녀 인정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청 자격 합리화시킨 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것부터 요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를 인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게 18세 이상 성인 자녀, 장애인 자녀가 독립해서 어쩌고 저쩌고 별도 가구 인정된다 그러면 부양 자녀도 인정받을 수 없다. 조금 여기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세대 구성원 요건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다듬었죠. 그래서 거주자 1세대 구성원 보면은 배우자, 부양자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까지는 같은데 여기가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좀 구분하면서요.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사명한 동전 배우자 아까 봤던 것 좀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동거 입양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직계 비속도 들어가지만 동거 입양자 배우자까지 들어가 있고요. 단 동일한 주소, 거소 주소 얘는 같았는데 단서 조건이 새롭게 하나 붙었죠.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직계 존비속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를 하겠다. 자,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이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이대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요건들 보면은 생계를 같이 할 것, 그 다음 다만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이런 예외적인 것들 있었죠. 생계 요건 여기 있었는데 얘 삭제됐고요. 얘도 삭제가 됐고요. 2020년 5월 1일 신청 정산하는 것부터 간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재산 요건 판정에 있어서 금융재산 제외 규정을 좀 합리화시켰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현행 거 개정되기 전 거 보면 재산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해가지고 토지재산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가 있었고 얘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만 하면서 개인별 합계금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요건 재산에 다 보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서를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요 재산요건 판단하실 때 삭제된 내용 요거 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가 적용 들어간다. 여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총급액 부분도 좀 합리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전부터 좀 있었는데 좀 보시면은 총급액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들에서 직계 좀비 속에서 받은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그 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갔냐면은 지금까지는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자, 요게 좀 하나 들어갔다라는 거죠. 원천 이후 사업소득. 그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에 배우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것부터가 된다. 소득범위 조정됐다는 거 하나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 그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수급하고 편의 제공한다고 이게 좀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좀 개정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신청 기간이 날짜가 좀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얘를 조정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조정해 준 것들 보면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지급명서 제출이 돼야 어느 정도 이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급명서 제출 기한이 좀 연장이 되고 바뀌다 보니 그걸 같이 여기서 조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 기한이 바뀐 게 아니라 신청 기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됐는데요. 사실 여기는 뭐 지급 유보 요건 추가된 것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이상이 된다면 일단 지급을 유보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환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정이 된 거고 항상 적용 시기 잘 보셔야 돼요. 2020년 1월 1일 자 날짜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 장려금 신청 의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의제죠. 간주한다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말겠다 그 얘기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 과세기간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해주겠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신청했던 그러한 불편을 해소를 해주고요. 이건 빨리 적용을 해주죠.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절차가 좀 굉장히 좀 번거로웠던 것들을 한 방에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수 가구 편의를 또 제공해 주는데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 같은 것도 보면요. 뭐 같은 거는 빼고 좀 추가나 바뀐 것들 보면은 여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적 사업소득을 받은 상형 근로자까지 그 범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전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4번째 보면은 반기 근로장려 환수 방법 합리화라고 되어 있죠. 뭐 줬다가도 아니면은 뭐 다시 또 환수도 시키고 그러긴 하는데 단계적으로 그 환수를 적용하는 걸 가겠다. 일단 줘야 될 거에서 차감을 하고 그 다음 그래도 환수해야 될 게 더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지급할 거에서 차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맨 마지막에 자, 이 금액 내세요라고 고지서 알리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영시행일 이후라는 것들. 그래서 영시행일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속 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적용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 오류. 자, 이게요. 지금 간이지급 명세서 시행된 게 얼마 안 됐죠. 얘가 지금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급여 신고를 하다 보면은 뭐 매달 급여 나가는 거 뭐 그게 틀릴 일이 있겠냐 하겠지만 신고 과정이라든가 금액 산정 여러 가지로 오류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금액 오류 난 게 이걸 지금 근로장려금 받는 근로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런 가산세라든가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급 명세서 오류 등
신청자한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빼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 오류가 있죠.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잘못한 게 없을 때만 해줬는데, 이거는 신청자 잘못과 상관없이 이건 내는 사람이 잘못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더 넣어줬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급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는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이건 좀 합리적으로 바뀐 거니까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좀 기타 나머지 정비된 것들 보면요. 배우자 요건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가 좀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혼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주 이번에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확인하기는 의견은 부분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복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골치 아픈 것들이 있죠. 우리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도 기본금리 대상자 양쪽으로 중복해서 들어가면은 그거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 기준이 있듯이 여기도 같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현행까지는 부부가 중복 신청 시 주수급자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이 순서대로 간다고 청구액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신청한 자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냥 금액으로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꼭 금액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것이냐, 신청한 자가 받을 것이냐, 그거보다는 알아서 하세요. 부부가 알아서 하세요.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 쪽으로 먼저 간 겁니다. 그 다음이 기존에 1번이었던 게 2번으로 왔고요. 그 다음 신청한 자였다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받은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좀 더 본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거주자. 가구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 시 신청 판정 기준 해가지고서는 자, 여기서도 합의가 있었고, 산정금액 많은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거주자 간 합의는 그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여기서 좀 들어왔죠. 그래서 기존에 1번하고 2번 사이에 얘가 하나 들어왔고, 기존에 2번 게 3번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또 하나 신설이 된 건데,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가구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 그 다음 기한신청인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겠다. 여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수급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좀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 얘도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항상 적용 시기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부양전에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자, 지금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굉장히 좀 내용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또 지원해준 쪽으로 바뀐 것들도 있지만 우리 실무 적용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이 늘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수의 거주자 중 부양자녀 있는 거주 판정의 경우에 1번, 5번 순서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거는 빼고 좀 바뀐 것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는 거주하는 자 이렇게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들어왔고 3번 보시면 청구배액 등이 많은 자, 4번이 장려금, 살령금액이 많은 자, 뭐 하여튼 많은 자 쪽으로 좀 몰아줬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기존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고 같은 시기에 적용 시기도 보시면은 여기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이 규정이 들어가겠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기 근로장려 신청자가 명확하였는데요. 뭐 여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게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는 굉장히 실무 적용할 때 말들 많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해줬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처럼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될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는 탈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거 잘 봐주세요. 자, 기타 근로 지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바뀐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결정 환급통지 효율화 해가지고요.
결정 통지 생략 규정 신설 뭐 이거저거 다 하기 힘들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결정 후에 30일 이내 결정 사실 통지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 금액, 환급 금액 일치한다 그러면 결정 통지 생략하고 환급되는 사실만 통지한다든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거는 적용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헷갈리는 것들 좀 방지하고요. 그다음 국가 입장에서 이거 다 보내려면은 비용이 들어요. 꽤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사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사고 중에 요청하는 자료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분양보증 관련 자료 여기 있었는데 하나 좀 더 들어갔죠. 추가된 거니까 신용보증 관련 자료까지도 같이 넣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 적용할 때 서면 요건 한 번 더 우리가 판단할 때 조심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금까지 이제 근로장려금 뭐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도 좀 보시면은요 뭐 아주 크게 특이하게 바뀌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있어서 바뀐 건 없는데 다만 연장된 거. 자 가장 환영할 말이죠. 적용기한 연장된 것처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계속 가면 봤는데 그다음 요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웬만한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총급여 일단 25분 초과를 해야 뭐 적용을 해주든가 말든가 결정을 할 거고 공제율에 있어서도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적용 없고요. 그다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적용한다. 그다음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김영시 선불카드는 좀 더 우대를 해줬었죠.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30% 적용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없고요. 여긴 뭐 크게 변동된 거는 이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신문 구독료 확대했다고 했으니까 신문 구독료 하나 더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적용기한 연장하면서 신문 소득공제 확충해주면서 좀 더 봐야 될 게 구별 수준별로 그 공제 한도가 200에서 300까지 무한정 다 나중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줬잖아요. 여기는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 추가 공제도 지금까지 보면은 전통시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서박물관 그대로 해줬는데요. 얘가 이제 신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 거 적용 기한이 요번 2019년 연말정산하면 끝이라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또 3년 들어갔죠. 20년, 21년, 22년 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 거 신문 구독료 2020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요거 2021년이라는 거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신문 구독료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 그다음 적용 시기, 그다음 우리한테 좀 더 우리가 조심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 신용카드 사용 수도공제에서 적용 기한이 여기서 일몰조항을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연장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뭐 3년 동안은 지금 해오던 대로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 이게 어디까지로 갈 거냐는데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고생스러운 부분들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박물관 미술관 대체 어디까지를 볼 거냐는데 박물관법 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해줬죠. 그래서 여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것부터 그 적용이 된다. 여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술 중소기업 등 주식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여기는 적용 범위가 우리 일반 근속자처럼 크게 광범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래도 봐야겠죠.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는 그냥 같은 거니까 그대로 보기로 하고요. 6개, 6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 주식에 대해서 좀 더 해주겠다. 그 기술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게 여기 별표 1번 보시면은 기술성 어쩌고저쩌고 R&D 3천만 원 이상 투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주식일 때다. 뭐 짧은 기간 보유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 요건 하나 걸었고요. 요거 특수한 계좌 없을 것 요걸 또 하나 걸었다라는 거 그냥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외적으로 가는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가 아니라 취득하는 분부터 이 적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취득을 해야 양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 양도는 한참 더 뒤에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GL 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기가 1번 또는 선택으로 돼 있었잖아요. 1번하고 2번 보시면요. 1번이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냐 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중 1과세년도로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을 1번으로 정해놨고요. 요청 시에 2번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그냥 선택이냐 1번을 원칙으로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2번으로 갈 것이냐를 약간 길을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간접 서비스 제대로 정보 제공이 안 되니까 납세자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줬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한다든가 투자하는 분부터 얘가 적용이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세액 계산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서류들 필요한 것들이 언제 갈 것이냐, 시기를 언제 갈 것이냐를 명확하게 좀 바꿔줬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손익관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인데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행사가액 3년간 5억 원 이하 예 요건들은 그대로 같은데 그 적용 기한이 21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인데, 자, 여기도 내용이 바뀐 건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고요. 적용기한만 좀 잘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 이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전력적 제휴를 통한 주식 교환 등 과세특례 적용 대상 확대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과세 이연 적용 대상 확대라고는 했지만 같은 거 변동 없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추가된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상장 벤처 기업까지도 여기에 넣어준다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정 이유는 코넥스 자금 조달 기능 강화하고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것부터가 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항상 적용 시기 좀 잘 봐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통계 적용기한 현장. 자, 여기도 아까 앞서 살펴봤던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하고 적용기한이 같이 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3년 연장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같으니까 변동된 거 없으니까 그냥 기존의 내용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 기한만 적용 기한만 좀 더 늘려줬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 이유는 굳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주택 마련 지원하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신설이 됐는데요. 아마 좀 더 읽어보고 그러면은 내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 분리과세 특례 적용해 주고요. 그 자격요건 보시면은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재간절 리츠 어쩌고저쩌고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3년간 하고요. 투자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적용한다라는 것. 돼 있죠. 그 다음 사후관리 항상 우리가 조세감면이라든가 조세공제 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감면 등을 받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사후관리 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감면공제 받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국세청에서도 감면공제를 해줄 때는 그 요건을 다 갖춰놓고 사후관리까지 들어간 걸 보고 얘까지 충족된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작용은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추징하고요. 그다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도 또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세수부정 10% 가산세 부과한다라는 것. 다만 그 추징을 제외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망이라든가 해외 이주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면제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 적용 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간다라는 것. 이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적용 시기 잘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갈 때 소득이 많던 적던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자격요건에서 65세 이상이냐, 그다음에 기초생활비지급 지급보증자냐,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등 이런 것만 봤는데, 자, 요게 좀 더 강화돼서 들어온 것들이죠. 보시면은
직전 3개년도 내 1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 그러면 2020년, 21년, 뭐 22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3개년도 있었는데 이 3개년도 중에 3번 다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1회 이상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하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까도 한번 봤지만 연간 자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때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대놓고 이것도 비과세까지 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원이다 해서 그거를 이제는 제외하겠다 쪽으로 하나 요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한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신규로 가입하는 그 저축에 대해서부터 얘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 하실 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 우리 실무자들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사실 실무자들보다는 그 금융기관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보관 등의 경우에는 취급기간, 집중기간, 그다음에 보관은 해지한 다음 연도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건 바뀐 거 없고 그 기간이, 그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야죠. 경정청구 5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3년만 하고서는 폐기했는데요. 그러면은 경정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를 좀 더 연장을 시켜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차원에서 했고요. 얘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얘를 적용해 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들을 봤는데 뭐 제가 좀 더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보신다 그러면요. 다른 개정 사항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좀 강조해 주는 것들이 실무에서 많이 나온 사례들이니까 여기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0 조세특례적 개정세법 해설입니다. 해설 마치겠습니다.